사실은 오늘 모신 이유가 명확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자금 출처 열심히 이게 부동산 때문에 자금 출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도 입에 배가지고 자금을 내가 어떻게 운용을 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요. 고객분들도 그 고민 이번에 많이 하시죠. 추석 때 저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 하나요, 진짜?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추석 연휴가 역대급으로 좀 길기 때문에 물론 뭐 이제 여행을 가시는 분도 많으실 테고 뭐 놀러 가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우선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 특히나 국내장 하고 계시는 분들은 워낙에 이제 좀 휴일이 길기 너무 때문에 쉬워요. 어떤 이슈가 또 중간에 나올지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장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이제 연휴 기간에도 계속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장 투자 그리고 또는 이제 코인 관련된 뭐 투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객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뭐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미국 시장을 계속 봐왔던 이제 저로서는 상당히 요 추석 연휴가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 종목들을 또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왜냐면 뭐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분들도 뭐 국장에 좀 하고 계시다가 뭐 이제 달러로 바꾸셔서 또는 이제 원화증 금 이용하셔서 이제 거래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에 국내 시장만 또 거래를 하셨던 분들이 해외 시장을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또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회를 한번 잘 살려보고자 이렇게 한번 모셔봤고요. 여담이긴 한데 어디 가시나요? 추석 때? 저는 따로 가지는 않고요. 일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해외 장일 좀 주로 보다 보니까 뭐 출근해서 일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연락이 좀 오시면 또 이제 답변드리고 또 장이 너무 또 급격하게 움직이게 되면 10월 달이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빅스 지수가 제일 높은 달 중에 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에 셧다운 문제도 또 있고 해서 뭐 저는 특별히 어디 가진 않고요. 네, 그냥 국내에 머물면서 장에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9월이 원래 변동성이 좀 크고 전통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미장이나 우리나 좀 선반영이 많이 돼 있어서 그런지 오히려 신고가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10월이 하필 또 뭐 이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시점보다 며칠 뒤에는 셧다운이 어떻게 될지 어떤 합의를 했다 구두로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시작 자체가 불확실성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 말씀을 드리면 셧다운이 개시가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공공시 됐나요? 네. 넘었나요? 현지 시간으로 넘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셧다운이 개시가 됐다라고 발표가 제가 나왔고요. 이게 시차를 잘 몰라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워낙에 좀 빠르다 보니까 제가 미국을 안 가봤어요. 네네네. 아무튼 개시가 됐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셧다운이 사실은 뭐 예전에도 몇 번 있었지만 특히나 2018년, 19년도에 좀 장기적으로 한 달 이상 셧다운이 지속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셧다운이 나왔을 때는 시장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또 가장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셧다운이 발생되고 나서 최근에 뭐 거의 뭐 100년 가까이 기록을 보면 한 85% 이상은 S&P 500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2018년도, 19년도 그때 셧다운이 끝난 이후에는 S&P 500이 약 11%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일시적으로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통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S&P 500 기준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봤을 때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뭐 당연히 이제 9월달에 좀 제일 안 좋은 달은 맞는데 연 기준으로 보면 지수가 5에서 10% 정도 빠진 경우가 한 번씩은 반드시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는 1분기에 워낙에 매를 좀 먼저 맞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9월달에 약간은 좀 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좀 계절성이 있다 보니까. 근데 1분기에 너무 이제 매를 좀 강하게 맞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정폭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고 오히려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지금 10월달까지 왔는데 저는 셧다운이 분명히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연말까지는 계속 지수가 조금씩 고점을 높여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셧다운 시기를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셧다운 시기에 하락을 하면 어김없이 반등을 그러니까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미국 의회에서 둘이서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난 니네를 평생 안 볼 거야 하지 않는 이상은 해결이 어쨌든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락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 워낙에 이제 올해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4월달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S&P 500이 거의 뭐 20% 이상, 나스닥은 30% 이상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너무 고점 아니냐, 들어가려고 했는데 뭐 환율이 높다, 또는 지수가 너무 높다라는 이유로 계속 이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특히나 환율에 관련돼서 요즘 1,400원대 계속 이제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달러 거래하기가 너무 좀 리스크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환율은 날씨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환율은 날씨와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추석 여행 기간에 해외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네. 현지 날씨가 안 좋다고 여행을 안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랑 마찬가지로 환율은 날씨와 같기 때문에 환율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내가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종목이 미국 시장에 있다라고 하면 그 주식을 매수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가면 된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셧다운은 그러면은 기회다라고 일단은 들어가는. 네. 한 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 들어가면 바보다. 그 정도로. 네. 왜냐면 역사적으로는 그랬다.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미국 증시가 조금 전에 뭐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까지 보면은 근데 보통 셧다운이 이렇게 무섭게 나오면 물론 야간 선물은 빠지고 있긴 하지만 저는 오늘까지 오를 거라고는 몰랐거든요. 맞아요. 네. 어제 잘 때 분명히 내리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올라 있어갖고 저는 합의된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만큼 이제 매수세가 좀 강하게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소리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 시장과는 좀 별개로 이제 미국 시장을 뭐 수급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지금 자금이 계속 금리를 내리면서 좀 풀리고 있고 그런 흐름들이 물론 뭐 코인 시장도 있고 주식 시장도 있고 채권 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마켓이 있긴 하지만 워낙에 주식 시장이 좀 강하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 특히나 뭐 AI 또는 뭐 이런 반도체 여러 섹터들에서 투자도 이어지고 실질적으로 실적도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그 숫자가 증빙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종목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AI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뭐 이 파이 자체는 계속 커져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분명히 그 메인스트림에 올라타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시장을 끌고 가 있는 거대한 흐름은 AI와 관련돼 있는 인프라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뭐 GPU부터 해서 다 있는 거니까 그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끌고 가는 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실 게 미장이랑 코인이었어요. 공통점은 이제 요번 연휴 때 둘 다 한다는 거고. 둘을 같이 하면 뭐가 좋아요?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 한다라고 하면 뭐 단순히 말씀드리면 세금의 차이겠죠. 뭐 아직까지 이제 코인은 이제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종목이나 ETF나 뭐 이런 이제 그 상품들이 상당히 좀 다양하게 있는데 그냥 뭐 단순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이제 스트래테지 주식을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이더리움을 하시는 분들은 또 비트마인이라는 종목을 이제 우리나라의 최근에 이제 9월달 서학개미들의 상위 매수를 보시면 그 안에 뭐 스트래테지도 들어가 있고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9월달에 거의 탑3 안에 들어가 있고요. 많이 물렸다. 물론 이제 변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조심은 하셔야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뭐 이제 화끈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데 들어가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 뒤쪽에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종목에 레버리징화가 되어 있습니다. 주식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트코인 하나를 사는 것보다 스트래테지 주식을 한 주 사시는 게 비트코인 하나를 사는 것보다 비트코인을 더 사는 효과를 만들 수 있게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고 물론 투자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을 좀 강하게 좀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을 지금 발산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하면은 미장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니에요. 세상은 뭐 매크로가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분위기는 금리 인하를 해줘. 그러면은 우리가 유동성을 기반으로 더 올라갈게. 그게 미국 시장의 분위기고 우리도 따라가잖아요. 코인 시장은 상관관계가 같나요? 코인도 어때요? 사실은 뭐 당연히 이제 뭐 금리를 인하하면 아무래도 뭐 자금이 풀리기 때문에 코인 시장으로도 이제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 상관관계가 거의 비슷하게 좀 흘러갔었거든요. 최근에 시장을 보시면 주시장은 되게 좋은데 코인은 약간 좀 정체가 되어 있어요. 그죠? 많이 떨어지진 않는데 그냥 네. 그냥 그래. 맞아요. 예. 네. 그게 이제 코인 같은 경우도 방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대체제로 투자할 수 있는 ETF나 종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사실 그거에 뭐 100% 이것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은 코인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자산의 어떤 한 부류로서 네. 뭐 어떻게 보면 디지털 금 같은 형태로 이제 가져가실 수 있는 뭐 포트폴리오 하나 넣으실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내가 비트코인을 뭐 몰빵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을 배분해 놓고 나머지는 뭐 지금 요즘에 국내 시장도 좋고 해외 시장도 좋고 뭐 채권도 사실 요즘에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자산들을 다양하게 배분을 하면서 코인 시장으로 흘러갈 만한 그런 자금들이 조금 이제 분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이제 예전에는 M2가 올라가면 알트코인들이 워낙에 급하게 좀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선별적으로 그런 코인들도 좀 조정을 받거나 좀 단기 흐름이 좋지 않은 종목들이 좀 있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차장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네. 게 코인 시장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코인에 투자를 하는 미국 주식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가 맞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이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시면 오히려 내가 같은 금액으로 레버리징 되어 있는 그 비트코인을 사시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의 성향을 대체적으로 보면 뭐 ETF도 2배 레버리지, 3배, 3배 레버리지, 뭐 테슬라도 3배, 3배짜리 이런 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TQQQ. 네, TQQQ 뭐 이런 레버리징화 된 거를 워낙에 네네. 좋아하세요. 네, 이게 DNA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미국 사람도 그러지 않을까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이 정도 아니에요? 네,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그쪽에서 뭐 우리나라 현지 운용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그런 ETF를 개발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많이 레버리징화 시켜 요즘에는 각 종목을 레버리징화 해서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 뭐 2배짜리, 맞아. 뭐 코인베이스 2배짜리, 2배짜리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있다. 그 우리나라 사람을 맞춤형이에요? 그거? 맞습니다. 뭐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 그러니까 그 비중을 보면 뭐 제가 정확하게는 뭐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절반 이상은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차장님을 모시는 이유는 저희가 애널리스트 분들도 훌륭하지만 지점에 계시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가장 큰 장점은 뭐겠습니까? 실제로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고객분들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주변에서 이제 보니까 2배, 3배를 정말 좋아하더라.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해달라고 하더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으시고요. 의외다. 무서워서 안 할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부류가 좀 이제 다양하긴 한데 어쨌든 레버리지된 ETF는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뭐 약간 원금이 까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대부분 다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음해복리 효과 때문에. 네. 근데 그래도 같은 기간을 만약에 우상향한다고 봤을 때는 어쨌든 뭐 3배짜리가 뭐 한 배짜리보다 많이 먹겠죠. 네, 한 배짜리보다는 당연히 많이 먹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오히려 어쨌든 뭐 더 수익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요즘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 갖고 있는 고객분들도 많고 레버리지 ETF 갖고 계신 고객분들도 많은데 알고리즘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타로. 네. 그러니까 2배, 3배짜리 ETF를 어쨌든 하루 이틀 정도는 가지고 있어도 거의 대부분 복사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을 뭐 들이신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뭐 3배짜리가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더 크게 수익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런 종목들 레버리지 ETF를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짧게 사고 파는 그런 형태로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번에 저는 새벽에 갑자기 종목이 급등이 나오면 종토방을 미국은 가봐요. 네. 근데 갔더니 저번에 테슬라가 갑자기 급등한 날 있잖아요. 네네네.
밑으로 가는 날이었다고 자기들끼리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네. 3배짜리면은 마이너스 40% 정도 내려갔더라고요 하루에. 그렇죠. 네. 하한가보다 큰 거잖아요. 오, 굉장히 진짜 네. 강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2배, 3배 이런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다시 코인 쪽으로 와가지고 코인에 대한 고점론이 좀 등장을 네. 하면서도 이거 갑론을박이 계속 나와요. 네. 네, 이거 뭐 코인 시장 동향이 어떤지 그래도 개괄적으로 좀 알아야지 코인을 뭐 베이스로 한 걸 살지 말지 네. 뭐 결정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제가 요 가져온 자료 중에 그 비트코인과 그다음에 이더리움 네. 요 자료 그리고 M7과 비교한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예. 비트코인이 올해 약 22% 정도 YTD 기준으로 예. 상승을 했는데 사실 예전보다는 상승세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고 20% 있지는 올랐다고 그러면 사실 뭐 오르긴 했는데. 네. 이 뭐 코인으로 20%씩 냈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탐탁치 않죠. 특히 올해는 금보다 덜 올랐네. 그 맞아요. 얘기 하겠네. 올해는 금이 지금 그러니까 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 중에 금 ETF, GLD가 가장 대표적인데 GLD가 약 40% 정도 그렇죠. 올랐고요. 네. 그러니까 금 같은 경우도 금광, 그러니까 금을 캐는 애들. 그 회사들 모아놓은 그 ETF가 따로 있어요. 그 마이너링하는 네. 그 GDX라고 있는데 걔네가 120% 올랐습니다. 아, 그러면 그냥 금을 하는 게 아니라 채굴로 갔으면 더 많이 먹었구나. 네, 그러니까 훨씬. 금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금광 ETF를 캐는 애들은 걔네가 캐는 비용은 사실 비슷하잖아요. 근데 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수익이 계속 발생이 되면 그 안에서 레버리징이 있네. 그 안에서 레버리징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게 투자 포인트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레버리징 된 걸 좋아하신다라고 봤을 때는 GDX는 애초에 레버리지화된 ETF가 아니에요. 근데 원래는 금광을 캐는 그 회사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걔네 수익이 자체적으로 레버리징화가 되다 보니까 금 ETF보다 약 3배 가량 더 올랐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만약에 아직도 이제 금이 조금 더 올라갈 버퍼가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금광 ETF를 거래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좀 되실 수 있습니다. 걔네는 어쨌든 120%가 올라가도 네. 수익이 금이 올라가면 또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보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아까 보여주셨다시피 1년에 네. 20%면은 네.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비트코인의 위험하고는 조금 다른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네. 근데 최근에는 비트코인보다 네. 이더리움이 조금 더 각광을 좀 올해 받고 황폐자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렇죠. 올해 물론 이제 올해 수익률만 보면 큰 차이는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올해 오. 비트코인이 한 20 아까 말씀드렸던 게 22% 네. 그리고 이더리움은 23.9%. 그러니까 사실 수익성만 따지면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이더리움이 올해 각광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 뭐예요? 몇 년 동안 계속 박스권에 있었어요. 아. 몇 년 동안 계속 박스권에 있다가 올해 특히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율이라는 그 레시오가 따로 있었거든요. 금은 레이시오처럼. 그렇죠. 예. 네, 금이랑 은이랑 이제 같이 상관관계가 좀 있어서 같이 간다라고 봤을 때 사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뭐 가상화폐니까, 다르다면서요? 예. 네, 가상화폐니까 상관관계를 논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전체 코인 시장이 올라가는 만큼 아무래도 시총 1, 2위이다 보니까 같이 올라가는 성향들이 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이제 예를 들어 올라가면 이더리움도 따라 올라가서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0.15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0.4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0.8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다시 회귀를 한다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0.8 정도까지만 회귀를 한다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 이더리움의 버퍼가 한 2배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뭐 스테이블 코인이다, 뭐 또는 뭐 토큰화 주식이다, 맞아요. 뭐 이런 이슈가 USDT 워낙에 뭐 커지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발행하고 있는 USDC, 뭐 USDT, 네, DT, DC. 다 이더리움 기반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뭐 토큰 주식도 발행을 하고, 또는 그 블랙락 같은 경우는 펀드를 MMF를 그러니까. 토큰화해서 비들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발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더리움이 쓰임새가 많은데, 사실은 그동안은 사용처는 많았지만 정말 가치 자체로만 보면 올라가지 않았던 상태인 거고, 비트코인은 정말 코인으로서의 가치와
이 자산의 포트폴리오로서의 가치를 같이 반영을 하다 보니까 자산의 가격이 또 올라갔는데 그래서 그 상관관계가 좀 벌어졌고 그러면 이더리움이 앞으로 더 많이 쓰일 테니까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이더리움이 조금 더 그런 상승세가 좀 돋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이더리움이 어쨌든 간에 좋아 보여. 네. 그러면은 이더리움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네. 이더리움을 투자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레버리징이 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맞나요? 네. 네. 그러니까 요거를 설명드리려면 사실은 좀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이 스트래테지라는 회사를 네.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얘네가 엄청 사가지고 화제가 예전에 됐던 네. 그 회사죠? 네, 맞아요. 네. 얘네가 2020년부터 정확히 5년 전이거든요. 2020년 8월부터 우리 이제 비트코인 사서 트레저리 전략으로 재무 전략을 바꿀 거야라고 공표를 했거든요. 그때는 다 이제 뭐라 네, 그랬죠? 너네 망할 거다라고 거다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얘네가 나스닥에 2000년 전에 상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막 회계 부정 이슈도 있었고 뭐 닷컴 버블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엄청 빠졌다가 원래는 소프트웨어 회사였는데 2020년부터 약 5년간 거의 30배 가량 올랐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10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많이 안 올랐네요. 네. 이렇게 따지니까. 네. 뭐 근데 5년에 10배 뭐. 네, 이 20배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네. 라고 보면 지금 설명드릴 자료에 좀 나와 있는데 요 자료를 잠깐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요 자료는 아니고요. 지금 어떤 자료를 네, 이 자료 네. 레버리징 요 자료인데 이 주당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이제 스트래테지에서 발표를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얘네가 예를 들면 회사가 10,000주를 가지고 있고 우리 회사가 10,000개의 비트코인이 있다. 그럼 주당 비트코인 값은 1입니다. 그렇죠. 네. 보통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얘네가 2020년부터 어떤 걸 했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애터마켓이라고 해서 그냥 시장가로 증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바로 증자하겠다라고 그 증자를 때리면 그 돈을 가지고 계속 또 사는 거죠. 비트코인을. 그래서 이 비트코인 주당 비트코인 비율이 2020년부터 25년까지 보시면 약 3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당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그 비율이 3배가 올랐다는 거죠. 근데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비트코인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네. 이 스트래테지 주식에 한 주를 투자한 사람을 10년 동안 비교를 해보면 네. 이 복리 효과가 계속 발생이 되면서 양의 복리 효과. 10년동 그러니까 처음에 비트코인 하나를 갖고 있던 사람은 10년 뒤에도 하나죠. 그렇죠. 가격은 올랐을 수 있겠죠. 그렇죠. 뭐 1억짜리가 2억짜리 되면 2배 네. 오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 가격은 오를 수 있겠지만 네네. 그냥 그 개수로 보면 하나인데 이 스트래테지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약 6.19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건 동일하게 바뀝니다. 계속 그냥 증자해 갖고 비트코인을 그냥 이렇게 표현 한 번만 해도 그냥 때려 사는 거죠. 맞습니다. 그냥. 예, 그냥 우리는 네네네. 비트코인 하나 보고 가 그러면서 네. 얘네는 계속 사는 건데 네. 증자했어 사, 네. 증자했어 사, 네. 시총 올라가 또 증자해 사 네. 그런 거예요. 계속. 근데 최근에는 어떤 와. 방법을 쓰냐면 얘네가 우선주 예. 그리고 전환사채 이 두 개를 발행해서 예. 비트코인을 사는데 이 주당 비트코인의 비율은 보통주만 책정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선주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사서 내가 때려 넣으면 이 비트코인 보통주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비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보통주로 땡기지 않고 우선주로 땡겨서 비트코인을 산다라고 네. 했을 때는 이 비트코인 주당 비트코인 비율을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 건데 얘네가 최근에 발행했던 뭐 우선주나 전환사채를 보면 전환사채는 최근 두 건 같은 경우는 이율이 0%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내가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이제는 제로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죠. 얘네들을 믿는 거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라는 거를 히스토리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그 전에는 이제 헤지 펀드들이 이제 코인들을 가지고 그 차익 거래를 했었어요. 아비트리지 네. 거래를. 근데 얘네가 계속 이 비트코인 주당 비율을 늘리다 보니까
변동성이 얘네가 더 커진 거예요. 예. 코인보다. 근데 이 아비트러지 거래를 하려면 변동성이 있어야 좋거든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매도하고 한쪽에서는 매수를 해서 예. 이 차익 거래를 이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얘네가 자기네 주식을 가지고 그걸 상품화를 시킨 거예요. 시장에다. 우리 주식을 사라. 우리 변동성이 더 크다. 너네한테 더 좋은 거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라는 거를 좋다. 예, 얘네가 채무 전략을 바꾸면서 그렇게 예. 시장에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제로 금리로 얘네 걸 사도 우리가 수익이 남을 수 있겠네. 왜냐면은 얘네들이 투자하는 게 비트코인이 뻔해 네. 보이는데 네, 비트코인 주당 가격이 이제 낮아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렇게 되면서 얘네 전환 자체를 그냥 금리 없이 사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 사실은 재무 전략 자체가 처음에는 너무 무모한 거 아니냐. 이게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요.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예. 지금은 단순히 비트코인이 오르고 떨어지는 거와 다르게 예. 이 변동성만을 가지고도 이 스트래테지의 재무 전략이 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레버리징 전략을 이더리움으로 따라 하려고 하는 회사가 나왔습니다. 그게 비트마인. 이제 네, 비트마인이라는 회사. 근데 이름 왜 비트예요? 이더리움 기반인데. 사실은 비트코인 네. 채굴 회사였어요. 이 회사가. 네, 비트마인이라는 회사가 예.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회사였는데, 예. 근데 채굴하는 그 기술도 꽤 괜찮은 기술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쪽에 이제 그 재무 전략을 바꾸면서 네. 이사회 의장, 뭐 네. 얼마 전에도 오셨던 그 탐리 이런 유명한 애널리스트, 네네. 그리고 이제 피터 틸, 그 이름하야 이제 그 팔란티어의 이제 그 아버지? 초기 이제 투자를 하고 예전에 다른 유명한 또 회사에도 많이 투자를 했었던 분인데 엑시트. 워낙에 이제 좀 영향값이 있다 보니까 투자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대박 났죠. 네, 대박이 좀 났었고요. 약간 밈주식 같이 됐었죠. 맞아요.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오히려. 이제 거의 한 40배 정도 올랐어요. 그게 발표가 되고 나서. 네네. 그러다가 그 차트 봐. 네, 이 차트를 보시면 예. 거의 160달러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40달러, 50달러대에서 이제 왔다 특정 갔다. 가격을 이제 찾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일단은 보호 예수 물량도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이 재무 전략이 스트래테지를 보면서 네. 이 재무 전략이 통하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인 이유인 거고, 네. 두 번째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블랙락이나 피델리티 이런 회사들이 이런 MMF나 이더리움 기반의 이 펀드나 이런 걸 계속 발행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서클, 테더 네.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는 회사들도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요. 네트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용처는 지금 계속 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월가에서 이더리움에 대한 이슈가 계속 커지면서 계속 채택하고 있는 어떤 회사들이 계속 늘어난다라고 봤을 때는 레버리징 전략이 당연히 더 통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올해 좀 여러 가지로 상승 모멘텀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또 고점에서는 또 약간 빠져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스트래테지도 보시면 이 비트코인이 계속 등락을 이제 반복을 했었잖아요. 등락을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나중에 그 쌓아놨던 레버리징 효과가 나오면서 한꺼번에 이제 터진 거죠. 네. 이더리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쟤들도 그럼 이더리움을 많이 샀어요? 네, 이더리움을 단기간에 거의 한 달 만에 처음에 원래는 그 다른 기업이 샤프 게이밍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가 이더리움의 창업자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의장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였는데 단 한 달 만에 이 의장 탐리 의장이나 사람들이 부임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약 5조 가량 이더리움을 매입을 했거든요.
5조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단기간에 빠르게 예. 매입을 했는데 제가 그 탐리 의장이 한 달 전쯤에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하나증권 거기서 3프로 TV 그 이제 관련돼서 세미나를 했었어요. 탐리 의장. 저도 이제 거기 참여해서 제가 직접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스트래테지가 이게 사는 속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얼마를 사고 계속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5년 동안 제가 3배를 늘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더리움은 얼마 정도의 가속도로 주당 이더리움 비율을 늘릴 것이냐라는 거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스트래테지가 가지고 있는 재무 전략을 훨씬 더 능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뭐 피드백이 돌아온 거는 스트래테지보다 더 가속도를 빠르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게 추후에 뭐 어떻게 또 전략을 할지 그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네. 이게 계속 올라가 주면은 확실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이 많아지고 네. 늘어나고 증가하고 네. 시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증자하고 그 돈으로 네. 또 사고 선순환인데, 만약에 삐끗 한번 하게 되면 그 속도가 빠르다는 게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게 중요한 거냐? 비트코인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물량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가격 상승세가 계속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더리움은 계속 발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얘네들은 발행 물량은 정해지지 않았나요? 얘네들은 지금 1억 2천만 개 정도가 발행이 되어 있어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은 더 이상 발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 올해 4분기에 이더리움 그 스테이킹이라는 게 시작이 될 가능성이 이더리움 ETF가 맞아요. 스테이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이더리움 ETF가 스테이킹이 된다는 이유,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을 파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리를 수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발행된 이더리움을 파킹한다라고 보면 공급이 줄어들겠죠. 지금 제한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더 이상 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서 스테이킹을 요청하는 뭐 법인이나 큰 손들이 스테이킹을 많이 하게 되면 네. 그만큼 돌아다니는 발행량된 이더리움이 줄어들 테고, 그러면 수요가 네. 더 많아질 테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락업 거는 거네. 그렇죠. 약간 락업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뭐 SEC에서 보통 처음에는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했고, 예. 그다음에 현물 ETF 승인을 좀 했고요. 이런 조금씩 완화가 되어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이 승인된다라고 하면 그 앞에서 선물 승인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급 효과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ETF로 또 넘어오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승인을 안 했던 이유는 네. 이 자체적으로 조항 안에 스테이킹을 그러니까 금리를 수취할 수 있는 거는 주식이다 라는 어떤 개념이 있어요. SEC 안에서. 근데 이 이더리움 자체는 주식이 아닌데 스테이킹을 했다고 배당을 줘? 뭐 금리를 줘? 라고 하는 거는 약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그쵸? 했었던 거죠. 네. 근데 이 트럼프 정부 안에서 어쨌든 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부분의 그 리더십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지금 의장도 FOMC 의장도 뭐 내년 5월이면 또 임기가 또 끝나고 그쵸. 네,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로 꾸리다 보면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도 계속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4분기 내에 저는 승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이더리움의 가격도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그 증권사 계신 분들한테 질문 드려봤자 답 다 안 해주시는 질문이긴 한데 네. 종목 얼마 올라가냐고는 제가 짓궂게 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건 어차피 답 못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네네네. 이더리움은 그러면 가격을 떠나가지고 지금 가격 대비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룸이 좀 있다고 보세요? 물론 뭐 무한대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그래서 저도 궁금하잖아요.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네.
저는 궁금하면 보통 못 참아요. GPT나 그록한테 물어봅니다. 그록. 네, 그록도 이용하고요. GPT도 이용하는데 약간 두 개가 성향이 좀 다르죠. 달라요. 네, GPT는 약간 둘 다 유료인가요? 저는 하나는 유료를 쓰고 GPT는 유료를 쓰고 그록은 일단 무료를 쓰고 있는데 그록이 무료도 되게 괜찮은 게 그러니까 GPT는 약간 애널리스트 느낌으로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록은 조금 저희 그러니까 PB나 예. 이런 현장 영업점에서 느낌으로. 현장에서 이제 그 만나는 그런 사람들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져왔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 물어본 조사한 거를. 자료를. 네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비트마인으로 아예 가지고 오셨구나. 네, 비트마인의 주가로 이제 예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네네. 우선은 이 비트마인의 목표는 이더리움의 5%를 홀딩하는 거예요. 전체 물량이.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만약에 전체 물량의 5%를 한다고 하면 지금 한 3배 정도를 더 매수를 해야 되고요. 이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더리움 가격이 자극이 돼서 뭐 $10,000를 간다. 중간에 베이스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10,000 이거는 이제 텀니 의장도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10,000를 간다라고 봤을 때는 예측 가능한 주가는 $132. 야, 지금 지금보다 2배인데? 그렇죠. 2배가 넘죠. 지금 53달러 되니까. 그러니까 베이스 기준으로 물론 이제 주식이 희석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가격이 이제 올라가다 보면 희석은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들까지 다 반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 $132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낙관적, 극단적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우선 낙관적으로 보시면 $12,000 간다. 그러니까 이더가 그냥 막 뛰어 올라가는 네, 거야. 그러니까 그게 신나게. 시기는 네.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10,000든 $12,000든 간다라고 보면 예측 주가는 $180고요. 오. 네. 시원하다. 네. 그리고 극단적 정말 불리시하게 익스트림 불리시로 보시면 $15,000를 간다. 그러니까 이건 탐니가 $15,000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탐니 의장님이 예전부터 비트코인이 뭐 $6,000, $7,000 할 때부터 $25,000 간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2016년, 17년 이때. 결국에는 갔잖아요. 근데 그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은 갈까 말까에 대한 얘기만 하는데 이분은 가격을 얘기를 해줘요. 어느 정도까지 갈 거다. 그 형님이 극단적인 사람이다. 아니, 그러네. 그 형님이 극단적이시네. 네, 그래서 네, 그 형님이라고 네. 형님이죠. 형님이니까, 돈 많으면 네, 형이에요. 네, 저보다 네. 네, 항상 돈 많으면 형이니까. 네, 그 형님이 이더리움의 이 비트마인 의장으로 오신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가격대를 설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기대에 충족을 이 투자자들이 하게끔 이제 만들고요. 그렇게 보면 이 비트마인의 가격도 만약에 불리시하게 $15,000까지 간다라고 보면 이더리움이 예상 주가는 $264 정도라고 나옵니다. 264달러. 그러니까 지금의 한 5배 정도 되는 거죠. 잠깐만 계산해 보자. 내 재산을 다 팔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러시면 진짜 안 이러면 안 돼요. 네. 극단적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극단적이라고. 네. 그러면 이제 집에서 극단적인 네. 그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네, 큰일 네. 물론 잘 됐을 때는. 네, 잘 됐을 때는 뭐 당연히 뭐 좋지만 갑자기 인생이 좋아지는 네, 거지. 그렇지는 않죠. 예. 물론 엔비디아 같은 그런 주식도 있습니다. 뭐 5년 전에 비해서 10배 이상 이렇게 뛴 시원하게. 그런 종목도 있는데 물론 시기를 또 잘 만났어요. 예. AI 시장이 커지고 막 이랬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그렇게 됐는데 비트마인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이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이다. 뭐 우리나라도 지금 돈이가 많잖아요. 물론 규제도 많은 산업이다 보니까 뭐 얼마만큼 또 빠르게 대응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시작을 했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있는 회사도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코인 시장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지금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계속 이거 갖고 한다 그러는데 네, 이거 갖고 하지만 사실은 미국이지. 미국이 이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이거는 뭐 시장의 메인스트림이 이미 그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을 영입을 해서 디트마인이라는 이 의장에 이제 영입을 했고 지금 이 계속 비트마인을 그 이더리움을 사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 레버리징 효과가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금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금리를 내리고 있는 거를 주시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너무 고점인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주식 시장에서 금리를 내린다는 건 우리가 그러니까 아프면 일단 감기약을 사 먹잖아요. 근데 감기약을 안 먹으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정말 직방으로 낫고 싶으면 수액을 맞잖아요. 그 효과가 주식시장에는 금리 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잠깐 임시방편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아니요. 금리 인하는 병원 가서 수액을 맞는 거와 같다. 수액 맞으면 난 잠깐이던데. 그러신가요? 저는 직방으로 몸에 좀 와닿아서. 그래요? 네네. 이게 사람마다 개념이 달라갖고. 네, 어쨌든 그러니까 확실하게 낫고 싶다라고 하면 병원에 가잖아요. 네, 주식시장에서 금리 인하는 그만큼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코로나 때 좀 비이성적으로 움직였죠. 움직였던 부분들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물가도 어느 정도 좀 다시 정상화가 좀 됐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가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금리까지 내려간다라고 보면 이만큼 주식시장이 호재일 수는 없고요. 물론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제 많이 투자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를 이렇게 대놓고 기대하는 경우가 투자하시면서 봤을 때 거의 없어요. 요즘이 거의 뭐 짱이죠. 대부분은 다음번에 금리를 올릴까 내릴까 이거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향후 1년, 2년 안에 미국에서 금리를 1%, 뭐 1.5% 내린다 이거를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화 해놓고 투자를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런 식의 투자를 안 하시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못 하십니다. 네, 그거는 뭐 데이터 상으로도 이제 수치는 나와 있지만 제가 이제 고객분들을 만날 때도 지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쭤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특히나 요즘 같이 장이 좋을 때 불장일 때는 국내도 좋지만 이렇게 추석 연휴처럼 긴 연휴가 있을 때 미국 시장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또 이런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버퍼를 늘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내가 투자 경험을 또 늘릴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큰 금액은 아니시더라도 적은 금액이더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짧게 좀 지금 시점에서 주의해야 될 거나 뭐 신경 쓸 거 있다면은 한 말씀 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만큼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연말 남아있는 이제 1분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년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구상을 좀 하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투자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우선은 장기적인 투자는 항상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은 배신해요. 네, 그건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요즘에 뭐 코인, 부동산, 뭐 채권, 뭐 주식시장 다 좋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내 자산을 어디로 가서 불릴 수 있을 것이냐를 보면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저는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앞에서 방금 들었던 거와 같이 뭐 셧다운이나 이런 뭐 이슈들은 계속 이제 있을 거예요. 있겠죠. 뭐 그거는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어 왔던 거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계속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계속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주식을 모아 가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올해 3월달, 4월달에 많이 빠졌을 때 그때 못 사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아쉬워하시고 못 사지. 아직까지도 못 사시는 그때 분들이 못 사면 많아요. 못 사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제발 조금이라도 사 두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못 사신 분들은 왜 그때 안 나오셨어요 여기? 안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없었던 프로그램이. 네, 그때 없었죠.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가가 뭐 높다 낮다 환율이 높다 낮다를 떠나서 한번 이렇게 거래를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기준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샀던 거에 대한 기준가가 있으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이 쓰는데 기준조차 없으면
아예 살지 말지가 가늠이 안 되거든요. 돼요? 네.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연휴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